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오른 8,350원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커져 고용 축소나 폐업 사례가 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조성혜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서울 종로구 지하상가에서 3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해온 강계명 씨는 최저임금이 2년 동안 급격히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말합니다. 1인당 37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의 이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심화된 거죠.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매출도 줄어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일이 나오고 있는데 가뜩이나 불경기로 매출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료와 각종 세금, 수수료, 오르는 물가까지 감당하다 보니 부담이 큰 인건비부터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은 점점 떨어지는데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매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워서 직원을 쓸 수가 없어요. 저희 매장뿐만 아니고 이 주변 매장들도 직원 없이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의 수는 약 563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7%에 달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에 몰려 있어 이익은 갈수록 줄어들고 부채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시간 포함 등 인건비 부담에 자영업자들은 마감 시간을 앞당기고 무인 결제기기를 들여놓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이른바 쪼개기 알바로 전환하거나 임금 일부를 업체 상품권으로 제공하는 행태는 편법 논란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인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까지 개정돼 부담스럽다는 사용자들의 목소리가 큰데요.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불이익을 우려합니다. 어느 한쪽만 유리하다고 하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 백기령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제도 변화로 임금 상승 부담이 늘어나고 법 위반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계가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상승 효과를 상쇄해버릴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연봉 3,600만 원을 받는 A씨. 지난해에는 이 중 기본급 160만 원만 분자에 포함됐지만 올해는 상여금 중 31만 4천 원, 복리후생비 7만 8천 원도 분자에 들어가 총 199만 2천 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정부는 비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던 기업이 많은 만큼 정기상여금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자율시정 기간도 부여합니다. 그러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영세 자영업주 등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이들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의 영세기업들이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또 정부가 어떤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올해도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 자영업자의 임금 부담을 완화할 보완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해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에 지급되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210만 원 이하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난해 말 예산 소진을 위해 무리하게 지급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자격 요건 확인도 없이 지급해놓고 요건이 되지 않으면 자진 반납하라는 식입니다. 신세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난해 예산 2조 9,700억 원에 이어 올해도 2조 8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정부의 대대적 홍보에도 4대 보험 가입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률이 낮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14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 1,375억 원, 예산의 72% 수준만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열흘 새 지급률이 예산액의 83%로 10%포인트 뛰었습니다. 12월 24일 미신청자에게도 1년치 지원금을 한 번에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줬다고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신청 안 해도 들어왔더라고요. 한꺼번에 들어왔대요. 당장 연말 예산 불용률을 낮추고 내년 예산을 받아낼 생각에 마구잡이식 집행관행이 되풀이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입직과 이직이 잦은 영세 사업장이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월 급여 조건이 맞는 미신청자를 추가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요건이 안 돼 신청을 안 한 경우에도 입금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와 특수관계이거나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사업 등과 중복 지원된 경우 등은 확인조차 어려워 자격 미달 사례자는 직접 자진 반납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식입니다. 이 대표자님의 이제 특수관계인이나 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자인데 받으셨다 하면요, 지원 제외 신고서를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전망 속에 노사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인상, 유연근무제 도입 문제 등 현안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한상용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자동차 연구개발 R&D 법인 분할을 놓고 노사 갈등을 빚는 한국GM. R&D 법인 신설이 마무리됐지만 노조는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사측과 맞서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이 폭행 사건으로 비화한 유성기업은 임원을 때린 혐의로 노조원 2명이 구속되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로방식을 두고 촉발된 유성기업의 노사 갈등은 벌써 8년째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광주형 일자리 등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 간 갈등의 골도 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 대부분이 올해 노사 관계가 작년보다 더 불안할 것으로 본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내 252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2%가 넘는 기업이 2018년보다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한 겁니다. 노사관계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임금 지불 능력 감소를 꼽은 기업이 23.5%로 가장 많았고 유연근무제 도입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 노동계 우호적 입법 환경 순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연간 202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긴 편이어서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노사 문제가 정치 공방으로 번져 올해 더 악화할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올해 노사관계 상황을 매우 좀 불확실하고 불안정에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럴수록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유연화를 주장하는 경영계와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노동계 간의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대학 강사들의 고용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제정된 강사법 개정안이 오는 8월 시행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학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부산대 시간 강사들이 대학 측과 단체 협약 주요 쟁점에 합의했습니다. 파업 돌입 17일 만입니다. 부산대학교가 강사법과 관련된 현장에서 또 한 번 큰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오는 8월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은 시간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부산대처럼 합의에 이른 곳도 있지만 시간 강사를 대거 해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사법 핑계,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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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 교수노조 영남대 분회는 2019학년도 1학기를 앞두고 대학이 시간 강사를 무더기 해고했다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측은 시간 강사 640여 명 중 3분의 1가량이 해고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사법이 통과된 지 지금 몇 달이 됐다고. 이렇게 강사를 죽이는 이 현실 정말 비참함이 아니라 참 끔찍합니다.
우리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은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액션도 없다. 그게 지금 우리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부산대가 파업 진통 끝에 합의를 이뤄내면서 새로운 정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준입니다. 올 봄이면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출시됩니다. 일반 소비자들도 지금껏 체감하지 못했던 빠른 속도의 통신 생활을 즐길 수 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200만 원을 육박하는 고가의 폰이 즐비한데 이것보다 20%까지 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오는 3월로 전망되는 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가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은 2011년 LTE 지원 스마트폰 갤럭시 S2를 전작보다 가격을 9만 원 낮춰 85만 8천 원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기술 발전이 오히려 제품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면 애플은 이보다 2년 뒤에야 LTE를 지원하는 아이폰 5를 전작보다 13만 원 넘게 비싼 81만 4천 원에 내놨습니다. 이후로 신작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는 계속됐습니다. 갤럭시와 아이폰 시리즈 모두 100만 원을 훌쩍 넘어 200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출시될 5G 스마트폰이 지금보다 20%가량 비싸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성비로 유명한 중국 제조업체들도 많게는 $300까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5G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속도 이외에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했을 때 소비자가 그걸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이 5G 통신 요금도 현재의 요금제보다 비싸질 전망이어서 광고 속 장밋빛 5G 세상에 대한 기대보다 가계 통신비만 더 늘어날 거란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사람 움직임을 따라 스스로 움직이는 카트, 물건 이동 경로를 기록하는 캐리어, 기계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이 결합하는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물류 현장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물류 바람이 노동과 소비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인데요. 이재욱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아지처럼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는 모바일 카트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데 그치지 않고 골격으로 사람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카트는 사람을 인식하면 힘을 들여 끌지 않더라도 레이저 스캐너로 사람을 구별해 따라다니게 됩니다. 또 벽과 장애물을 알아서 피해 원하는 위치까지 물건을 옮겨다 줍니다. 스마트워치를 통해 작동 기능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류 현장과 같이 어떤 노동력이 필요한 분야나 또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저희들이 어떤 노동력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10kg짜리 쌀포대를 18개 실은 전동 캐리어입니다. 작업자는 캐리어에 타 간편히 물건을 나릅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위치와 이동 경로도 확인할 수 있어 물류 흐름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앞서 지난해 이마트는 고객이 찾는 상품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자율주행 카트 일라이를 선보였습니다. 상품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상품을 담은 상태에서 결제까지 바로 가능합니다. 아직은 시제품 단계지만 상용화되면 소비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물류 유통의 완전 무인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많은 인력이 필수처럼 여겨졌던 물류 유통 산업에는 이렇게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신약을 개발할 때 출시에 앞서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일 텐데요. 이러한 효과와 안정성을 동물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시험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약을 테스트할 때 관련한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특별한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히든잡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람을 상대로 시험할 때는 만약에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위해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신약 분야에 이를 위한 전문 직업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는데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임상연구 코디네이터인데요.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란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이때 임상시험과 관련된 일정과 시험 대상자를 관리하는 직업입니다. 다른 말로는 연구 간호사나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라 약자인 CRC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임상시험만을 따로 관리하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임상시험이란 의약품의 시중 판매에 앞서 안정성과 효과 여부, 적정 투여량 등을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를 일컫는 건데요. 특정 신약이 상용화되려면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제약업계에선 이 임상시험의 단계가 신약 개발의 성패를 가른다고 할 만큼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신약의 효능과 부작용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제약은 물론이고 의학적인 지식 역시 풍부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는 구체적으로 임상시험을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임상시험이 실시가 되면 조사 계획서에 따라서 시험을 진행하는데요. 계획서에 시험 대상자의 동의서 취득, 시험량 투약, 혈액 검사와 질병평가 검사 수행 등 다양한 절차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상자도 모집하게 되는데요. 임상시험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환자나 일반인을 시험에 적합한 대상인지 검증하는 것도 이 임상연구 코디네이터의 역할입니다. 이후 참가자의 병력, 투약 경과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 참가자들의 스케줄을 조정하고 각종 검사의 예약 업무를 대행하는 일, 또 투약하는 약의 복용 방법을 알아듣게 쉽게 설명하는 건 역시 임상연구 코디네이터가 진행하는 일입니다. 네, 단순히 시험 절차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을 직접 관리하고 그들에게 시험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까지 임상연구 코디네이터의 몫이네요. 그야말로 임상시험에서 전천후로 활동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는 임상시험을 수행한 뒤에 관련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것들을 CRF라는 증례 기록서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임상시험이 없을 때는 연구를 돕는 보조원들의 교육을 맡거나 새로운 검사법, 신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시로 자료를 수집하고 또 학회에 참여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임상시험 절차는 물론 쏟아져 나오는 신약 정보들을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이나 의학을 전공한 사람한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학 용어, 약품 용어에 익숙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과학 분야의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를 뽑을 때는 간호사로 일했던 사람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또 간호사 외에도 임상병리학, 생물학, 보건행정 등을 전공한 것이 취업에 더 도움이 되고요. 그러나 이러한 전공을 했다고 해서 바로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이 되더라도 병원이나 임상시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무 교육을 받거나 시험의 안정성을 위해서 연구 책임자로서의 임상시험과 관련된 교육, 훈련을 받아야만 본 업무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취업을 하게 되면 주로 병원이나 임상시험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는 임상시험 진행이 가능한 종합병원이나 임상시험센터 등과 계약해서 일을 하는데요. 보다 전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대형 병원의 임상시험센터나 일부 의과대학에 설립돼 있는 임상 전문 과정을 통해서 임상시험 경험과 지식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임상연구 코디네이터가 일반인들에게는 좀 낯선 직업인데요. 하지만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질병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요. 또 바이오 산업의 발전과 함께 신약 개발의 수요도 증가되고 있어 이 임상연구 코디네이터의 전망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취업을 할 때 연령 제한이 없어서 특히 경력 단절 여성에게 더욱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입니다.
네, 새로운 약이 나오기 전 효과와 안전성은 물론 대상자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임상 연구 코디네이터. 네, 신약 개발의 증가와 함께 앞으로 더욱 전도 유망한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신세미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